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양하승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게 돼서 좀 떨리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책 주제 발표는 스마트 건설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건설 산업 현황 및 미래상, 그리고 건설 정책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 챕터입니다. 우선 건설 산업 현황 및 미래상입니다. 우선 건설 산업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 큰 발전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약 26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체는 약 7만여 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도 한 200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좋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 공공 부분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이 연 3.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건설 산업이 어느 정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산과 운영 단계의 문제점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산 단계의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째 제자리인 건설 근로자의 생산성이 큰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아직도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1인당 생산성이 주요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또 과도한 작업 낭비와 그리고 디지털화가 부족해서 건설 산업의 혁신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안전 위협 요인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빠른 고령화와 그리고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 산업 대비에 굉장히 높은 재해를 기록하고 있고, 또 건설업만 보더라도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큰 건설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환경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건설 과정이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운영 단계의 문제입니다. 운영 단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는 아무래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10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아무래도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집중호우로에서도 봤듯이 안전등급이 양호하다고 여겨졌던 시설물들도 이상기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위험인 집안 침하 등의 문제도 저희가 관리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미래 건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 생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 스마트 건설 정책과 이런 포럼 활동들을 통해서 해야 될 미래의 모습은 아무래도 스마트 건설을 혁신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빔 기반을 통해서 탈현정화 시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업무를 많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현실 같은 그런 가상현실과 첨단 안전 장비들을 통해서 안전성도 향상시킬 것이고, 또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을 통해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을 막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운영 구조의 모습은 저희 유지관리에 있어서 드론이나 첨단 센서들을 활용해 좀 디지털화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상 기반 블랙아이스 구간 이런 예시처럼 다양한 기술력들을 총동원해서 사고 대응력을 높일 생각입니다. 또한 그린홈 실집 주택처럼 이제 친환경 부분에도 건설 분야에서 더욱더 신경 쓰는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짧게 앞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크게 정책적, 그리고 기술, 제도, 산업 육성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 있겠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기술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생산성을 50% 향상시키고 안전도 크게 높이는 그런 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각 기술 분야별로 어떻게 하면 미래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에 따라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발표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건설로 좀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좀 담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종이 없는 3D 빔 설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또한 기술력이 중시받는 산업 구조로 변환되기 위해서 스마트 턴키라든가 이제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양성에도 크게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 및 정용 분야입니다. 기술 개발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물론 여러 작은 R&D들, 크고 작은 R&D들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2천억짜리 규모인 스마트 건설 기술 R&D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약 5년 동안 예산 2천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공사와 150개 연관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이제 도로 건설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된 시공, 그리고 설계, 안전 부분에 있어서 큰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개발됐던 기술들을 각각 실증해보는 사업을 26개 군데에서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대로 접목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험해보고 기술을 검증해보는 성격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술별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현장 적용 여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의 경우에는 이미 빔은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빔 라이브러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설계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 빔센터를 제정하는 등 좀 제도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빔 설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만들어 스타트업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 지금 1단계 건설기술연구원 내에 위치해서 약 26개 기업이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 센터가 설립되면서 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정책을 더 고도화하여 예산도 확대하고, 그래서 컨설팅이나 투자 개발 이런 좀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와 같이 엑스포 그리고 챌린지와 같은 기업과 민관과 그리고 연구기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요, 건설 산업에 저희가 스마트 건설로 나아가야 된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또 네트워킹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고 같이 함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또 챌린지 행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시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이제 스마트 턴키라고 해서 기존 턴키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의 특수 공사 구조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스마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턴키를 좀 할 수 있게 발주를 허용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었고, 또 평가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용하면 가점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범 사업도 6개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기준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 이루어졌던 일이고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쯤 기준 개정안이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도입되려고 해도 좀 보수적인 발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건 지금 기준에 없다라고 해서 많이 거절당하신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좀 낡은 기준, 예를 들면 강제 줄자를 아직도 이용해서 측량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았는데요. 이런 거 좀 개선해서 드론이나 여기 있는 멋진 장비들이 좀 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고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술 도입
뒷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 이뤄서 수립된 것도 대부분 기술 도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또 여기 많은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좀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음 단계가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건설 스타트업 육성을 넘어서 좀 생태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R&D나 제도 개선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PPT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 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파트 중에 이제 현장 적용,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활용해서 현장 적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좀 집중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18년도에 수립한 로드맵은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과제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제 다음에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의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 시험 적용 단계를 넘어서 스마트 기술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아울러서 경직된 발주나 공정 체계들도 개선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했던 성과를 총동원해서 내년도에는 브랜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기술 개발 성과를 종합 시행 검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큰 컨셉은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그냥 발주하는 대로 기업이 일을 했다면 그리고 정해진 공정과 정해진 틀에서 일을 했다면 저희가 발주처는 사실은 이제 목표만 제시하고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대해서 기업이 창의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주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좀 기업 예를 들어서 공기를 줄여 어느 정도까지 단축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세요라고 발주처는 제시하면 기업은 우리는 스마트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코로나 단계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좀 비대면 건설 행정 서비스로 넘어가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행정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개선하면서 공공 발주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리고 VR 협업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여러 인허가 기관과 업계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인허가할 수 있는 공정을 줄이는 그런 쪽의 로드맵을 수립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빔센터는 이런 혁신, 건설 빔 행정 혁신을 총괄할 법제화로 컨트롤 타워로서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건설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해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넥스트 단계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확정된 바는 없는데 물론 스타트업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입주를 확대하고 또 미입주 기업까지 지원할 거기 때문에 많이 저변을 확대될 것 같고요. 또 원하는 투자 설명회, 발주처 연계, 판로 지원 이런 것들도 할 거고 또 이제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도 좀 육성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좀 아젠다를 좀 제시해 본다면 저희가 건설 지원 산업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이라는 게 정해진 등록과 자본금을 가지고 건설업, 설계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건설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저희 업역이라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사실 한 대 묶어서 연결을 해주고 이런 부분의 지원이 좀 정책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스마트 건설 기업이 아니란 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도 앱 마켓이나 이런 데는 뭐 건설 현장과 장비를 O2O로 연결해주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보자는 방향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앞으로 전문가분들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논의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걸 더 해나갈지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기술력 입찰 비중이 높아져야 아무래도 스마트 건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는데 많이 줄어 있습니다. 6.8% 수준인데요. 예전에는 막 15%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또 PM이라든가 좀 어려운 기술을 좀 도입하려고 하면
저희가 발주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PM이 좀 이제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M을 좀 도입하고, 그리고 다음은 상용화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도 계속 상시 모니터링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R&D,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R&D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R&D도 실제적으로 많이 기획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R&D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후 검증, 인증, 평가를 하고 실제 적용까지 좀 연결하는 단계를 좀 고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만든 기술들을 한 번에 시험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성격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정책 방향을 좀 짧은 시간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또 내년도 업무 계획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화승 사관이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일해야 될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인데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2018년 9월 27일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차관님까지 모시고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개소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2019년 8월이죠. 개정이 됨으로써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게 됐고요. 올해 1월에 저희로부터 위임을 받도록 명확히 선언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비전은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와 관련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라서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검증 및 실증,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 기반 마련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또한 구체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건설 산업이 체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스마트 건설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건설 산업은 사실 창업의 부분과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이 이제 창업에 대한 기운들이 하나씩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 지원, 창업 기반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국토교통부로 출연금으로서 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 중 25억 원을 활용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5층짜리 29개의 입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5층짜리 이 센터를 건립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보다 좀 더 늘은 64.1억 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가 창업 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부의 창업 보육이나 지원되는 활동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발전 단계를 보면은 공간 제공이라든가 교육, 펀딩, 기업화라는 이러한 네 세대 단계에 대해서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국내 창업 보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연구원 또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기술 창업의 핵심인
기술이 구체적으로 또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입주기업을 확보해서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입주기업을 공모해서 뽑게되면은 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기술들을 구현하고 고도화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타산성과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못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고 다시 폐업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 연구원이 연구자들이 직접 컨설팅과 지원과 기술 성능 검증과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부분과 함께 기준이나 지적재 사건의 문제까지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 기업이 건설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고 스타트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린 역할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를 이를 표현하기를 건설 산업에 특화된 5세대 창업 지원 서비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1부터 8개 정도의 역할들이 주요한 저희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문가 매칭이라고 했죠. 저희 연구자가 갖고 있는 1대1 매칭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 구현과 시제품 제작과 실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역센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구는 뭐가 있냐면은 입주기업만 기업이냐 외부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또 고민들이 저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입주기업이 아닌 외부 기업에 대해서도 스마트 건설 혁신 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드리고 올해 30개 기업을 공모를 통해서 30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성능 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 아이템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목적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입주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이 루트로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사실 스마트 건설이 단순하게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합니다. 입주공간 현재 입주기업들이 다 무료로 저희 사무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많이 들이지는 못하지만은 입주기업이 무료로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어떤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같은 경우는 IR 개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마찬가지로 스마트 건설 포럼을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국토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새로 생겼던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5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주관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센터 건립을 진행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왕관상관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개소를 통해 가지고 최초에 15개 기업에 54명이었던 부분들이 현재 25개 기업에 153명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 5명 정도로 출발했던 기업이 1년, 2년 내에 최대 22명까지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기업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31개 기업에 180명 이상이 그러니까 올해도 추가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인데 저희 센터에서 입주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의 산업혁신센터에 저희 사무공간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층과 5층에 입주 기업들을 저희가 입주시켜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다 건설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 분야 전문가, IT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일한 접점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센터 내에서 같이 창업 활동을 하시면서 영업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또 아이디어를 교류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합작품도 만들어내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터와 같이 시작했던 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그 운영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 입주 기회에 대한 대표 성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유치겠죠. 저희 기업 중에서 무브먼트라는 기업은 미래과학기술 지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를 받은 상황이고요. 카라타라는 드론 관련 기업은 그 7억 원을 투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 투자를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2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31.33억 원의 그 8개 기업이 31.33억 원의 그 투자 유치 기술 금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사업 전기 현장 적용 성과가 그 설계 변경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한 33건, 그다음에 현장 적용을 통해서 시공 또는 매칭을 발생한 건수가 77건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는 아직까지 2년 백대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성과를 그러니까 실제 연결해가지 못하고 있지만 출발점으로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 기업이 투자자들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작년 엑스포 행사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 안전 엑스포로 해가지고 작년에 3일 동안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12,000명 정도의 관람객을 모았고요. 753개의 부스에서 그가 열려가지고 되게 대규모로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외국 연사도 저희가 소집해가지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요. 특히 저희 국토교통부 김현무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저희의 인사말을 해주시고 시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엑스포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요번 행사 올해는 대전이지만 내년에 다시 엑스포로 그 경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더욱더 그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이 올해는 그 신청 기업이 78개 기업입니다. 저희가 여중에서 시상자를 12개 기업을 시상을 하고요. 그중에서 5개나 6개 기업을 저희가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그럼 경쟁률이 그 기본 경쟁률은 6.5대 1이고 10대 1 넘는 경쟁률을 가지고 입주 관점에서는 10대 1 넘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왜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은 사실 작년에 공모전을 했을 때는 4대 1이었습니다. 그 전에 공모전 했을 때는 2대 1이었습니다. 이 말은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창업에 대한 그 수요가 더욱더 증가되고 있고 관심이 넓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숫자적으로 통계 자료들을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업이 몇 개냐 답변 못합니다. 스마트 건설 시장이 몇 개냐 얼마큼이냐 답변 못합니다. 하지만 팩트로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78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경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고 아마 내년 되면 더욱더 입주하려고 신청한 기업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공모전에서는 서면평가를 하고 창업 캠프를 통해서 이틀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최종평가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12개의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챌린지 2020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해봤던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토공 자동화의 첨단 특량, 스마트 건설 안전, 스마트 유지관리, 3D 프린팅, 빔 라이브 및 스마트 건설 UCC 이거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성황리에 아까 오전 개막식 행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그 챌린지 영역으로 가지고 또 다시 이 행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뭐냐면 공모전 하면 몇백만 원 정도의 상금이잖아요. 이거는 챌린지 하면은 단가가 공원하고 더 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시고 기업들도 여기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챌린지가 하는 목적 자체는 당연하게 스마트 건설 기술이 현장에는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입주기업 저게 투자 유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지원센터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거를 II라고 그러고 투자 설명회라고 부르는데요. 때마침 저희가 2주일 전에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입주기업 IR 데모데이를 경기창조경제형식센터 판교에 있는 곳에서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의 투자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 8개 기업이 피칭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8개 기업이 일단 그 투자 의향서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사실 투자자들은 기술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투자의 의향조차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8개 기업 투자 의향서에 있다는 건 저희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투자 기업, 그 입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월간 스마트 건설 리포트를 매달 발간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 부스에 가시면은 스마트 건설 리포트가 4호와 5호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달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해외에 대한 동향과 국내 동향, 그다음에 신기술 동향, 그다음에 오늘 다 넣어서 매달 발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산업 내에 보급하고 확산한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제를 바꿔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빔, 모듈러, 3D 프린팅, 로보틱스, 이번에는 그 건설 IoT를 가지고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그 내용들은 저희 연구원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PDF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2센터 건립 부분인데요. 저희가 입주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기업들은 들어오자마자 사람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공간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이러한 애로 사항들을 저희가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입주기업들은 밤새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샤워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그 기술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국토교통부의 부지를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이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5층짜리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스마트 턴키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아쉽게 1차 유찰이 됐고요. 이번에 2차로 되면은 아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스마트 턴키로 발주가 되느냐? 저희는 지금 모듈러 공법을 채택하도록 리퀘어먼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경험도 없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 연구원의 그 모듈러 공법이 7층짜리 건물을 짓긴 했지만은 이 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턴키를 발주했고 그 스마트 턴키에 대한 결과물들을 아마 내년 이맘때 되면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당연하게 국토교통부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그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경험과 성과를 지식화하고자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은 스마트 건설 포럼에서도 주도로 좀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이런 기획 활동도 아마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보급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기업 단위로 그 스마트 건설을 위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현장 단위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이 사례가 있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지만 저희는 현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입니다. 당연하게 더욱더 저희 스마트 지원센터가 정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공기업과의 협력도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현장 작업과 공공구매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빔 국가 기본지침안 설명 및 그 로드맵 마련 방안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빔연구센터 홍창희 센터장님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면 혹시 레이저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빔연구센터 센터장 홍창희입니다. 저 발표 자료 띄워주시죠. 사실 처음에 이 발표 요청받았을 때요, 작은 세션에서 몇 분 안 되는 분과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설업계에 매우 중요한 분들을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가 안 뜨네요. 사실 그 요청 받을 때 저희가 요즘 이제 빔 기본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기본 지침 설명하려니까 뭐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지침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침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또 만들고 있는데 그 로드맵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빔센터 아직도 그런 게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스마트 건설 전환 선도, 미래 건설 데이터 경제 실현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역할은 뭐 국가 빔 싱크탱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고 역할이기도 한데요. 정책과 현장의 격차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거나 또 뭐 데이터 관리, 표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서 어떤 품질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저희 이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기초 원천이나 또 빔뿐만이 아닌 스마트 건설 기술과의 융합,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조직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4월에 생겼고요. 건설기술연구원에 국가빔연구센터라는 이제 연구원 내 조직으로 일단 생겼고요. 지금 여기 하고 했던 일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국토부 기술정책과 용역 사업으로 지침 개발하고 있고요. 로드맵 만드는 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성화, 이것도 다 사실 국토부에서 올해 초에 다 얘기하시던 건데 이걸 다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 예타 기획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특히 국산 소프트웨어 발전 방안을 얘기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타 안에 특이하게도 이 소액 기획을 따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기획은 빠르게 내년 초까지 기획을 해서 한 200~300억 규모의 국산 빔 소프트웨어 개발 그 R&D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게 이제 기본 지침 올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쯤이면 아마 의견 수렴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나왔는데 국가 빔센터, 연구센터 아닙니다. 국가 빔센터 법정기관을 할 겁니다. 시행 지침이라고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로드맵 만들고 이 소액까지 해서
R&D 만들고 있습니다. 자,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빔센터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고 로드맵도 구축하고 하는 일들에 대한 추진 배경이 될 텐데요.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기술을 잘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에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썼어. 빔 기술을 썼어. 드론을 썼어. 이거는 기술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써서 뭐 어떤 가치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기술을 썼더니 됐어. 이게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이 가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술, 정책, 제도 이 이제 세 개의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R&D, 지침, 로드맵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는 이제 효과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가장 선결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효과를 체감하면 쓰지 말래도 쓰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게 계속 하겠습니다. 요 그림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비효율 그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비효율과 또 단계별로 정보가 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해결해 왔고 사실 이런 도면 그리는 건 CAD가 해결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들이 나오니까 빔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빔을 이제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빔을 의무화했더니 새로운 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무화의 수준을 얘기 안 했더니 그냥 2D로 그리고 3D를 또 그려요. 중복해서. 이 빔이라는 게 생산성, 효율의 대명사 같은 건데 빔을 썼더니 오히려 비효율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도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넣다 보니까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라도 넘겨주면 되는데 시공적으로는 넘어가지도 않고 다시 2D로 또 하고 있고 이런 비효율 여전히 뭐 협업은 안 되고 있고요. 이 기존의 전통 그 건설에 어울리는 발주 체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하는데 발주 체계는 또 예전 거고 이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해결 방안 일단 급하게 가장 눈에 띄는 해결 방안들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침을 통해서 전면 설계, 전면 적용을 지침에서 원칙으로 하고 제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협업 솔루션 R&D, 뭐 프로세스 이제 이게 앞으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빔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서 그거에 따라서 발주 체계든 대가 체계든 그거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그다음 일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래서 빔 설계가 이렇게 기존의 기본 실시 설계가 아니라 그거보단 덜 자세하지만 많은 정보를 담아서 이제 공사 관리나 실제로 시공에 다음 단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최적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지침입니다. 이 기본 지침은 계속 앞에서 나왔지만 의무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계속 생기고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각기고 통일화가 필요해서 사실 처음에 올 초 작년 말부터죠. 공통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통 지침을 계속 그 공통 지침으로 공표를 하려다 보니까 특히 기술정책과의 과장님께서 우리도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체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가장 최상위의 기본 지침 그리고 공통 지침의 두 가지는 성과품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정하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시행 지침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무자들이 실제 발주청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실무자 가이드 이렇게 만드는 체계를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지침은 올해 공표가 되고요. 성과품 작성 납품 지침, 시행 지침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주처마다 만드는 실무 적용 가이드는 이제 각자 이 공통 지침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체계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해왔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영국은 표준인데 표준 체계나 다 이런 체계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자 지침이 상위 지침에서 우리 기본 지침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엠빔스라고 해서
모델을 이제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해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또 하나는 2D 도면, 그러니까 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2D 도면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빔이 있을 땐 어떻게 하라는 걸 정해주는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체계대로 하게 될 거고 이제 최상위 지침을 가짐으로써 좀 장점은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최상위 지침을 바꿈으로써 밑에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저희가 목차 처음에 제목이 기본 지침 설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차까지 넣게 됐습니다. 저희의 목차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목차 구성에 보면 뭐 적용 절차, 성과품에 대한 거, 표준, 그다음에 모델링에 대한 거, 협업에 대한 거 이런 걸 담고 있는데 다른 국가애들도 최상위 지침들은 다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최상위 지침에 몇 개가 안 들어있죠. 이게 독일은 15개나 되더라고요. 그 지침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침 체계나 아니면 기본 지침 안에 목차를 잡았고요. 이 안에 뭐 이렇게 빔 수행 계획서나 모델 작성 기준, 수량 산출 표준, 도면 표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나온다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빔 적용 기본 원칙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수행입니다. 전면 적용입니다. 설계만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이 설계를 한 이유가 시공을 하기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설계 시공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면 수행 물론 유지관리까지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전면 빔 아까처럼 중복이 안 생기게 가능하면 모델만 가지고 3D 모델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조 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마스크 자꾸 내려가서 일단 그 빔 모델은 2차원 도면 기존 도면을 대체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 되고요. 여기 이 모델로부터 이제 추출을 해서 2D 도면을 시공 현장이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 당연히 하고요. 이제 보조 도면이라고 해서 일부 상세 도면 같은 경우는 빔 모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2D로 만드는 보조 도면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새롭게 나타났던 비효율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적용 지침의 사용 주체는 이게 기본 지시다 보니까 뭐 전체고요. 여기서 특히나 건설 사업 관리자는 이제 PMCM 감리 등이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적용 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또한 10년 넘게 빔을 했지만 이번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도기구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즉시 전체 사업에다 적용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가장 그래도 발주 체계 중에 빔이 가장 잘 최적화될 수 있는 체계인 설계 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이제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적용 절차를 저희 기본 지침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단에 이제 그 주체별로 해야 될 일, 그 전체 프로세스 중에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절이죠. 이걸 이렇게 소개해서 쉽게 기본 지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침에서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얘기 나와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선순환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돌아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또 다시 돌아오고 다음 사업으로 활용되고 이 선순환 지금 이렇게 계속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면 적용, 전면 설계, 그다음에 빔 모델 중심, 설계 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 확대,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빔 프로세스가 최적화되기 위한 뭐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빔 설계 제가 이 센터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실시 설계 쪽의 파트에서 한 거를 시공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사실 그 시공은 뭐 공법까지 다 실시 설계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실시 시공 상세 설계는 통합해서 이제 시공 쪽에서 하고 그 대신 앞단에서는 기본 설계 수준 정도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하지만 정보를 풍부하게 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뒤에 해외 사례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면 설계 체계고요. 나중에 이제 전면 적용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 앞에 설명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페이퍼리스로 가는 게 중요하고 미국은 이미 페이퍼리스를 오래전에 선언했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이널 디자인 모델 요거까지 하고 넘기면 사실 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요렇게 만들고 나면 뭐 도면도 뽑지만 필요에 따라서 공정빔, 그다음에 뭐 코스트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시공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면 대가도 기존 틀로 대가를 주는 건 사실 과도기에 쓰는 거고요. 좀 이제 지나서는 이렇게 새로운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가를 주는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유지관리까지 자산관리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이건 뭐 해외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나 의무화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숨겨진 빔 강국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인데요. 아무튼 많이 이렇게 의무화하고 로드맵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빔 의무화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사실 빔을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남들이 좋다니까 공감은 했던 거죠. 그래서 의무화를 해서 쭉 오는 건데 이제 카타르나 UAE 같은 데는 빔 발주를 그동안 또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여기서 경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빔이 잘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그 해외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한테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레벨 3 막바지에 가고 있고 싱가포르는 이미 끝나서 이제 여기는 빔 로드맵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이나 뭐 디지털 트윈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토부 건축 쪽에서 이제 국토부 차원의 로드맵을 이번에 올해 공표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다 개별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요.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빔이 포함된 스마트 건설 로드맵이 있죠. 스마트 건설 로드맵 시작이 빔 설계부터 이제 설계 자동화,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이걸 같이 지원하면 빔만의 로드맵을 내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공공건설 분야, 뭐 토목 쪽이 주로인데요. 로드맵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표는 안 됐고 이게 물론 국토부 길정책과 용역으로 만들었었는데 요 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건축 로드맵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의 로드맵도 이렇게 요 체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 로드맵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목 건축은 뿐만이 아니라 해수부 등 해수부 항만 등 뭐 하여튼 건설 산업 건설 분야의 대표상의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근데 로드맵은 뭘 하겠다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이행 방안까지 좀 자세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그 이행 방안은 2025년까지 좀 빠르게 레벨 2에 진입할 수 있는 걸 좀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달성 전략과 이행 전략을 세울 거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건 정한 그 가치인 건데요. 건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드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외 사례들 이렇게 보이죠. 로드맵은 어쨌든 제도 정책, 인력, 기술 의무화 이런 틀에서 많이들 세우고 있고요. 저희도 요 틀에서 의무화는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용어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틀 안에서 이제 그 로드맵을 세우게 될 거고, 좀 이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가 정보 관점의 로드맵이 주로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행 관점, 전반적인 활용에 대해서 로드맵을 세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자꾸 나오는 게 의무화만 하니까 중복되는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 설계나 전면 적용으로 이제 제대로 의무화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의무화 수준도 단계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소프트웨어 육성, 플랫폼, 협업 플랫폼 개발 뭐 이런 일들과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빔 프로세스 최적화, 빔 행정 서비스,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빔을 쓰고 싶어도 어떻게 발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장 서비스하는 것부터 해서 쭉 앞으로 로드맵을 가져갈 거고요. 인허가 로드맵부터 이제 법제화해서 정책 지원하는 것까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변화하면 좋은 건가? 변화하면 좋은 거죠. 근데 변화하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10년 전에
상위 10대 기업 중에 IT 기업 2개만 살아남았잖아요. 변화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변화해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필수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빨리 그 산업계도 변화하고 그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국토부와 물론 같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상주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정책 자료,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건설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는 건설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진짜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홍창희 센터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3가지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사실 제가 아까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건설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을 듣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기업이면 기업의 입장 또는 공사나 공공발주처는 또 공공발주처의 입장이 있고요. 협회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뭐 손 들어주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은 제가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리스트 상에서 보면은 사실 그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 스마트 건설 촉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사실 대한건설협회가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건설협회 부분이 혹시 의견 없으실까요? 건설협회 분 안 오셨어요? 예. 뭐 가볍게 의견 제시해 주시죠, 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면 어떻겠어요? 예, 글쎄요, 뭐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갑자기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뭐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촉진법도 안도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스마트 건설 분야에 있어서 그 국내 건설업이 선진국 대비해서 뭐 아시다시피 노동 생산성이 한 50%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적 향상을 등한시해서 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뭐 반면에 아까 뭐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이런 해외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공법들 스마트 건설 기술의 산업 내에 도입해서 어떤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토부에서 뭐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2018년도에 발표했지만 각종 규제라든가 그리고 비용 증가 그리고 발주제도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업역 생산 방식 규제라든가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시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현행 제도하고 충돌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이라든가 투자 확대 등 정책 마련을 통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건의를 드리는 거지만 그 건의사항으로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개선이라든가 발주자하고 건설 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신 거 보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건설협회의 의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그 스마트 건설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저희 기업 손 들으셨습니다.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그 스타트 기업 대상 받은 모콘 ST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지 이제 1년 딱 됐거든요. 그런데 앞에 계신 진경 센터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죄송한데 네. 여기 약간 클로즈된 포럼이라 네. 관련된 건데. 네. 스타트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건기원에 기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패밀리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민간 수주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정작 이제 그 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모듈러이기 때문에 모듈러가 저희 나라가 굉장히 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급 기관에서 LH나 도시공사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는 많이 좀 그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타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이나 어떤 민간 수주를 해야 되는데요. 민간 기업은 검증이 안 됐다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려운 조건들을 붙이니까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브릿지 역할에 대해서 센터장님 좀 더 지금까지 저희가 뭐 1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더 이 기회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포럼 회원은 아니지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혹시 우리 대우건설 백기현 팀장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마이크 좀. 예, 반갑습니다. 대우건설 디지털 건설팀을 맡고 있는 백기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스마트 건설을 화두로 해서 이런 포럼이 만들어졌다는 게 늦었지만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가 어떤 큰 화두가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아까도 홍창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스마트 건설은 기술이 아니고 결국은 건설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그 문화 대혁, 변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발주처 분들이 계신데 공공기관도 있고 발주처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마트 건설에 있어서는 거기가 첫 단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CEO 강력한 스마트 건설의 의지를 갖고 있으셔야 되고 주변에 계신 분들 너무 지금 그야말로 좀 시대가 연대와 결합의 시대다 보니까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은 한 배를 타신 스마트 건설 큰 거대한 배에 같이 한 배를 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봐 주시고 같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문화 프론티어
디지털 건설의 프론티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죠. 예. 저희가 그 기업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공공발주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셨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전 차장님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이제 LH 그 모듈러 주택 우리 사장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급속하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도입하려다 보면 공공기관은 이제 이렇게 구매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CEO와 함께 보고를 드렸어요. 저도 그래서 이 빔 기술의 기반은 전문가다.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자격 인증이나 이런 것도 좀 미비한 상태고요. 굉장히 그 교육비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 기관 같으면 그냥 뭐 사장님도 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빔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고 건설 산업에 또 필요한 그런 최적의 그런 빔 그 엔진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지금 엔진을 개발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도시 관리까지 연계하려면 최적의 그런 그 도시에 필요한 그런 엔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워낙 이 무거워가지고 구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LH도 건축하고 뭐 이렇게 단지하고 해서 빔을 한다고 그동안 한 10여 년을 같이 해왔는데 실제 전문가도 없고 그런 그 노하우가 구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드반을 하면서는 그냥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부터 해서 그거를 또 전문가 양성과 그다음에 그 엔진 정말 그 건설 산업에 맞는 최적의 엔진 개발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죠. 예, 예. 그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LH는 스마트 건설 저희 창업 기업들, 입주 기업, 스타트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구매 그 자이자 사실은 현장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아마도 저희 센터하고도 많은 협력을 하면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 뭐죠 기업과 그 공공발주처 얘기 들었으니까 학계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또 스마트 건설하면은 또 서정원 교수님이 현장 관제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우뚝 서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서정원 교수님 의견을 한번 발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이크 좀. 센터장님이 왠지 저를 시킬 것 같아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결국 시켜주시는군요. 예, 저는 스마트 건설 국토교통부 사업 1세부 지금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학계고 저는 또 산업계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 기술 업체를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학계보다는 산업계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도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특히 최근 들어 기술형 입찰의 스마트 기술을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지금 계속 발주가 되고 있고 일부 현장은 들어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제 이 포럼도 그것을 이제 법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길어지는데요. 저희 회사는 제가 기술을 개발을 끝나고 대학원생들과 창업한 에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스마트 건설 기술과 함께 그 토공 면허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PR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스마트 기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학계는 기술하고 학계 연구계는 기술하고 제일 가깝고 지금 보면 대우 같은 제네콘들은 상당히 가깝고 직접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말단을 보시면은 전문 건설, 토공회사 혹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중기를 다루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분들은 기술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은 기술 회의를 하면은 주로 전문 업체 그리고 중기 기사분들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제에 이 스마트 기술이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퍼져나가는 데는 스마트하지 않고 페인풀합니다. 페인풀. 굉장히 페인풀한데요. 이 포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와 계시고 특히 감리 부분하고도 얘기가 많은데 기술관리협회 분들이 여기 포럼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제도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그 협회사를 통해서 좀 교육을 해주고 그 기술 스프레드를 해주는 그 듣는 기가 아니라 내려가서 회원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런 차제에 제가 그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로서 회원사의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도 하시니까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교수님이시자 사장님이신가요? 대표님 아니시죠? 아무튼 이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그 기업 저희가 말씀드린 거 하나가 스마트 건설 이 포럼이 기업 성장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성장 지원위원회의 스마트 건설 분과를 사실 운영 역할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굉장히 스마트 건설의 보급과 확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NH의 의견은 들어봤으니까 혹시 도로공사 오셨으면은 도로공사 의견은 어떠실까요? 한번 자연스럽게 도로공사 안 오셨나요? 예, 가셨나 봅니다. 예, 왔다가 그러면은 철도공단 오셨나요? 예, 예, 가볍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철도공단의 기준심사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포럼에 참석해서 이렇게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또 진행하고 있는 거,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단은 아까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 스마트 건설 엑스포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스마트 건설이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 축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아까 주제 발표됐지만은 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건설에 있어서 모듈화, 그리고 또 하나는 IT와 접목했는 뭐 안전 분야라든가 뭐 이런 쪽에 활용하는 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빔 활용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에 빔을 전면적으로 일단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이 저희 뭐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은 저희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등등한 백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업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업계 혹시 한국종합에서 오셨나요? 예, 예. 혹시 가볍게 한 말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의 박병재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참석을 해서 들어본 결과 스마트 건설 기술이 앞으로 좀 발전을 하려면 뭔가 당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책들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밑에서 기술들이 개발되고 거기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좀 정부에서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늘려가면서 참여를 계속 유도하다 보면은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거기에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빔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들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그 단가 자체도 지금 현재는 2D하고 병행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기에 투자되는 기술력이 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좀 대가를 어느 정도 좀 주셔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해주시고, 전면적으로 3D로 갔을 때는 비용을 약간 뭐 깎더라도 정착시키기 전에는 그런 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빔 대가라는 거는 지금은 주어야 되는 게 맞죠. 예. 다음은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기 포럼에는 건설 업계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SKT하고 KT에서 오셨는데 혹시 KT 어디 계신가요? KT? 예, 가셨네요. 그러면 KT 한번 가볍게 타 분야의 관점에서 한번 스마트 건설 포럼이나 이런 쪽과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KT의 이경준 상무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스마트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에다가 ICT를 결합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보면서 역시 제가 건설 쪽은 잘 모르지만은 이 ICT라든지 뭐 AI, 5G, 빅데이터를 통하는 모든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이네블러 기술들이 건설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럼이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혹시 건설기술교육원에서도 오셨는데 조준현 본부장님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기술교육원 조준현 본부장입니다. 이 스마트 건설 관련해서 이게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업계에 수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수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전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육원 입장에서는 이게 또 발전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육원에서 그동안 2014년부터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800여 명 정도 한 400시간, 한 3개월 동안을 전문 교육을 시켜서 지금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 전문 과정을 저희가 지금 개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우리 업계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예, 저기 손을 들으셨습니다. 예.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SQ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이래철입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그 팽모 아닙니까? 플레이닝,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멘테넌스인데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구성원 오늘 창립 총회입니다만은 여기 지금 38개 기관 산학 관연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설계는 왜 합니까? 시공은 왜 합니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공용성에 대해서 그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런 법적 내용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 자체를 좀 브로드하게 좀 봐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이냐 일부 좀 이렇게 함축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포럼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전체 끌어나가는 어떤 그 임원에 있어서는 설계 시공 쪽에 치우친다기보다는 그 유지관리 쪽이나 이런 진단 쪽에 지금 많이 진단 쪽에서도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해서 뭔가 스마트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 이제 안도 있고 회원을 가입하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폭넓게 좀 알려져 가지고 이런 진단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좀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을 38개 기관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의견, 그리고 명실상부한 스마트 건설의 최상위의 의견 수렴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공동대표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심장수 교수님 일단 공동대표님이시니까 한마디 한번 하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예. 그새 가셨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 건설이 기술은 개별 기업이나 이렇게 개발을 할 텐데 이게 약속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를 약속을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약속을 하는 장이 별로 없어요. 특히 건설 산업이. 제조업은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약속도 한 3년, 5년 이후의 약속까지 미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디지털화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포럼에 지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매번 보면 큰 얘기만 해요.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거든요. 아주 밑단에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든 아니면 이제 법조항에서 아주 한 문구 하나든 그런 걸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냥 법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 이제 주체별로 다 아쉬운 게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뭔가 의견을 주셔야지 그 디테일한 걸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해서 이 분야가 조금 우리 건설 산업 전체의 미래의 그림을 좀 그려 나가는,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건설 산업의 공급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급 체계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이 건설 분야를 접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비하면 아주 이제 실행단에 있는 전문 기업들은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산업 자체의 위기죠. 공급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술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책관님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예. 오늘 이 창립 총회죠. 일단 창립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한 성과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해서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저희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모임이 있으면 총무가 중요하듯이 사실 이제 간사 역할을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사실 센터장님께서 하시는데 한 박수 한번 주시죠. 참 여태까지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오늘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결국 이제 산학연관에서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연계되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심창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 나가면서 많은 요구, 업계나 혹은 이제 공정이나 여러 이제 분야별로 다 다른 그런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 어떤 최적의 어떤 운영 방안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역할은 자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자주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정책, 제도, 나가서 법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할 거고요. 결국 이제 예산이나 뭐 R&D 등은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기재부에 필요한 뭐 활동이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합된 그런 이제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관심, 많은 협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스마트 건설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빛내주신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님과 30개 기관 대표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